혹시 풍요로웠던 90년대를 대표하는 광고라면 뭐가 있을까요? 500원입니다. 기로야 가라! 저는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의 광고가 잊혀지질 않아요. 노래도 생각나고. 그 노래 들어봤니?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몰라?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멋진 여자 try. 이덕화 씨가 마지막에 딱 엘리베이터를 치네요. 얼마나 그 광고의 인상이 90년대에 강렬했으면 2000년대에도요 같은 컨셉으로 광고가 나왔겠어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이효리, 권상우 씨를 내세워서 분명히 속옷 광고인데 근데 막 광고는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바로 이런 속옷이 이 기업의 대표 상품이었죠. 속옷을 만들어 팔아 성장해서 재벌이 된 속옷에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그리고 건설과 금융, 통신에다가 심지어 프로야구단, 그리고 문제, 리조트까지. 자, 이번 주제는요 강력한 히트 상품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창업자의 아들이 엄한데 눈을 돌리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일군 기업을 아들이 무너뜨려버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남겨진 이름마저 얼룩지게 만든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여온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오욕의 세월, 쌍방울입니다. 언제부턴가는 예전처럼 잘 안 입는데 그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입었죠. 셀러리맨도 학생들도 와이셔츠 교복 안에다가 받쳐 입고 국내 스타들도 해외 스타들도 소위 런닝, 난닝구라고 부르는 런닝 셔츠, 바로 이런 네이가 쌍방울의 대표 상품이었어요. 옛날엔 그 터프가이의 상징 같은 거였기도 했어요. 그 옷이 그것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런 네이를 메리아스라고도 많이 불렀는데요. 광복 이후에 국내에서 네이 생산을 시작한 업체가요 따로 네이를 생산하는 전용 기계가 없으니까 양말을 만들던 기계를 개조해서 네일을 만들어서 팔고요. 거기다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양말을 뜻하는 단어를 제품에 붙였던 게 메리아스라는 이름이 붙은 유래라고 추정이 된다고 해요. Medias. Medias. 자, 그런데 광복 이후에 일본 제조업체들이 싹 떠나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나마 있던 공장들도 북쪽에 많았으니까 한국은 생필품이라면 뭐든 부족하던 시기였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느 책에 보니까 1960년에 나온 신문 기사를 인용해 놨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올해부터 사병들에게는 러닝 셔츠와 팬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병이 보낸 거야. 물론 사병들은 러닝 셔츠와 팬티를 입지 않더라도 용감히 싸울 수 있고 따라서 국민 부담이 적어지고 국가 경제가 절약이 된다면 순응하겠습니다만 우리들 사병도 사람 구실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신문사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랑 메리아스를 안 줬나 봐. 이게 너무 짠하죠. 아무튼 바로 이 시기에 쌍방울 창업자 이봉영 회장 형제가 형제상사라는 이름을 가진 메리아스 도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삼성이든 어느 기업이든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무역,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조업으로 진출했듯이 이봉영 회장 형제도요 장사를 10년쯤 이어나가던 시기에 결심을 하죠. 이제는 판매만으로는, 무역만으로는 승부가 안 나겠다. 제조업을 직접 해보자. 아예 직접 우리가 네일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러면서 1963년에 사업체 이름을 바꾸고요 공장을 차립니다. 형제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방울 영자가 들어가니까 영자가 2개, 쌍영 섬유공업사. 근데 이 메리아스 공장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만들기가 쉽고 자본도 노동력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필요해서요. 수많은 생산업체, 영세업체가 난립을 했기 때문이에요. 1960년대 중반에는 메리아스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연합회가 있었는데 그 연합회에 등록된 제조업체만 550곳이 넘었을 정도로요. 그거 엄청 많은 거지. 전국에 막 그냥 가내 수공업처럼 막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은 뭔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똑같이 작은 공장으로 영세하게 시작했는데 나일론을 섞지 않은 순면으로 정성스럽게 네일을 만든다. 쌍영 방직의 쌍방울표 메리아스. 또 이 회사가요 지역에 기반을 뒀었는데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 공략에 매달렸고요. 수출기를 뚫는데도 힘을 쏟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유가 생길 때마다 생산 시설을 늘려갔어요. 그러니까 완제품 봉제만 하는 게 아니라 재단으로 가고 또 염색 가공으로 가고 차차 실을 옷감으로 만드는 편직, 그리고 실 자체를 뽑아내는 방적, 마지막으로 원면 생산까지 네일을 일관 생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 결실을 맺었습니다. 일단 6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시작하면서요, 내일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었고요. 그러니까 살 사람 자체가 확 느는 거죠. 취직하면 뭐 부모님 내복도 사드린다,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자기가 출근해가지고 입을 내의가 필요하고, 그리고요, 일본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에서 산업 구조가 고부가 가치 산업 쪽으로 바뀌어가니까 한국에서 만든 내의류를 수출할 기회가 많아졌던 거예요. 가령 일본에서 면방업체들이 설비를 줄여가는 시기에 맞춰서 그 자리를 설비 투자 늘렸던 한국의 면방업체들이 채워가는 거죠. 차곡차곡. 그러면서 거기서 뭐 네이도 만들고 와이셔츠도 만들고 해서 수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난립했던 메리아스 생산업체들 중에서요, 투자를 제대로 하고 영업을 잘했던 점차 덩치가 큰 대장업체들이 치고 나가고, 그러던 시기였던 1977년 쌍용 섬유공업사는 회사 이름을 자신들의 대표 상품 쌍방울표 메리아스 같이 아예 쌍방울로 바꿉니다. 직접 한번 입어보시죠. 쌍방울 트라이.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번 돈을 시설에 재투자해서 대량 생산하고 원가를 낮추는 거 말고 도대체 이 네이 제품이 무슨 차별화가 가능하겠어? 무슨 수출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소매 시장에서 영업이 크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했어요. 쌍방울이 어떻게 했느냐? 원단 자체를 더 고급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옷 원단을 보면 뭐 60수, 80수, 100수 이런 말 들어봤니? 이 앞에 붙은 숫자가 높을수록 같은 원료로 실을 얼마나 길게 뽑아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숫자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더 가느다란 실이 있는 거니까 더 부드럽고 더 가벼울 수 있고, 바로 이 부분에서 쌍방울은 원단 경쟁에서 앞으로 치고 나갔던 거예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우리는 네일을 만듭니다. 순면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요. 덱스메리는 보석처럼 사랑받는 정상급 메리였습니다. 쌍방울 백수메리. 아무튼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제품에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았지만요, 거의 뭐 60수에 비해서 100수는 뭐 가격이 4배 정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점점 살만해지면서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차별화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게 잘 팔리고 쌍방울의 영업은 계속 좋았죠. 그러면서 쌍방울은 이 네이 하나로요, 창립 20년 만에 수출 2천만 달러를 찍고 내수에서도 6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쌍방울이 한 길로 쭉 성장을 지속해 나가던 시기에 창업자의 아들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세운 게 뭐였느냐? 바로 네이에서 탈피한다는 거였죠. 이거 네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냐? 네이뿐만 아니라 유아복 등의 의류 사업에 진출하고, 골프장 등의 사업을 확장하고, 종합상사 업종에도 뛰어들고, 건설, 금융에다가 통신, 그리고 프로야구단 쌍방울 레이더스까지.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예전에 뭐 리바이스 편, 청바지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바지 한창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때 쌍방울도 해외 청바지를 들여와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바로 리라는 브랜드였어요. 요새도 그 리 브랜드 라이선스 해와서 그런지 막 이렇게 팔던데, 그 리가 한국 리 그게 아니에요. 이거 외국에서 사온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당시에 2세 경영자들도 고민이 많았겠죠. 뭐 일본 등등 앞서간 국가들에서 네이, 섬유산업이 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다. 신사업을 찾아야 한다면서요. 자, 그렇지만 문제는 어떤 기업의 경영자가 합리적인 구상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에 대한 평가는 성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2세 경영자들이 내놓은 방침에 성과가 어땠을까요? 플룻을 직접 연주하고 피아노 치고 여기서도 모자라가지고 막 신생 오케스트라 막 후원도 거액을 하고, 이럴 만큼 음악의 조예가 깊고 또 만능 스포츠인이었다는 쌍방울 2세가 네이 탈피를 선언하고 나서요, 아버지가 일으켰던 본업에서 벗어나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영역이 바로 리조트였어요. 덕유산 자락에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무주 리조트. 1990년 무주 스키장이 개장을 했죠. 실제로 무주 리조트는 덕유산 자락에 국내 어느 리조트보다 오염이 덜 된 천혜의 자연 환경에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천혜의 자연 환경 어떤 곳이겠어요? 도시에서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처럼 수도권 등지의 인구 많은 곳에서 쉽게 가기도 어려웠고, 예전에는 차로 무주까지 가는 게 지금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주 스키장이 문을 연 1990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스키 타는데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돈이 들었어요. 뭐 대학교 스키부는 부잣집 자녀들만 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 수요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일상에 가까운, 어쩌면 저렴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일을 만들던 쌍방울이요, 가장 고급진 레저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설 만드는데 투자를 집중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투자를 두고 쌍방울 2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동계올림픽 같은 국제대회 유치를 노리던 정부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았다.
또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우리가 이걸 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다 등등의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요. 무주 리조트에 거액을 투자하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단기 자금으로 또 제2금융권에서 조달했던 쌍방울은 자금 시장 경색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주 리조트를 개장한 지 불과 10년도 안 된 1997년 10월 쌍방울은 부도를 맞았죠. 어제 화의 신청을 낸 쌍방울 개발과 주식회사 쌍방울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가장 많은 역량,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리조트 사업 때문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죠. IMF 구제금융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지만 쌍방울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사업들을 매각하고 또 모기업이 못 버틴 프로야구단 쌍방울 레이더스의 눈물겨운 행보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모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쌍방울 레이더스가 그때 진짜 짠물 야구를 한다고 막 얘기 많았었거든요. 좋게 말하면 토탈 베이스볼이라고 했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역할 분담이 막 제대로 막 돼 있을 때는 아니었긴 하지만 뭐 선발 투수, 중간 개투, 마무리 막 온 선수를 막 그냥 다 던져. 필요하면 다 나와. 그런데 이러한 시절에도 쌍방울은요, 자구책을 마련한다면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을 잡겠다는 듯이 무주 리조트를 방문하기도 했던 세계 최고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에게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지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이시설에 관심이 많은 마이클 잭슨은 이번 방한 기간에 쌍방울 측과 무주 리조트 투자 협상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이 시기의 해프닝에 대해서요, 한국 재벌들의 기괴한 확장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한국의 한 속옷 회사가 스키 리조트를 마이클 잭슨에게 팔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책에다가. 그 시기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서양에서 보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이 흥청망청 투자하고 중복 투자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폴 크루그먼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도 있었던 거고,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돈을 막 빌려주려고 하니까 그걸 받아 쓰면서 투자를 막 이렇게 중복해서 했던 건데, 그게 꼭 불필요했던 투자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두둔하는 측면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도 이거는 좀 기괴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쌍방울의 행보가 약간 이상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쌍방울 그룹이 해체되고 주인이 바뀌면서요, 아시다시피 쌍방울은 많은 손바뀜을 거쳤습니다. 창업자 이봉용 회장은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쌍방울은 이제 사업 자체가 아니라 다른 여러 일들로 논란의 중심에 놓인 상태죠.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현직 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여온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이러한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요, 쌍방울을 두고 영욕의 역사를 겪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제 너무 멀리 가버린 느낌이랄까요?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이름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과거의 영광을 지켜내기란 참 어려운 일 같은데요. 과거 한국의 네이산업을 주름잡았던 쌍방울이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작아지고 또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벌 2세라고 불렸던 인물이 네이산업에 집중했다면, 리조트 사업을 버리지 않고 다른 업종에 진출했다면 또 다른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